특히 공산국은 피오라 수저나 내생의 알리바이, 멋진 한 세상 등에서 볼 때 현대의 자본주의의 체계적 구조적 모순과 여성 문제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여성 문제를 개별 남성의 억압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체계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차원에서 형상화했다. 이러한 인식들은 공산국의 페미니즘의 진인 다면적인 성격을 드러내준다. 즉 계급과 젠더의 이중체계에 의해서 여성 억압을 설명해온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공산주의 페미니즘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런데 본고에서 논의하려는 소설지 유랑가족에서는 젠더와 계급뿐만 아니라 국경이라는 요소가 새롭게 부과돼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이 등장함으로써 공산호 소설의 관심 지평이 보다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 소설집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자본주의 질서에 의해 재편된 상황과 최근 다문화 사회로 급변해간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공천옥은 그동안 집요하게 추구해온 계급과 젠더의 문제를 국내적인 자본주의 체계의 모습만이 아니라 글로벌화된 새로운 국제질서 즉 전 지구적인 경제 재구조화와 신자유주의 전환된 세계화 그리고 여성의 이주화라는 거대 시각에서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소설집은 보여준다. 그리고 그 모순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결혼한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이다. 중국 조선족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이 등장하는 가리봉 연가가 수록된 소설집 유랑가족은 개가 실천문학을 통해 2002년 봄부터 2003년 봄까지 연재되었던 총 5편의 연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변에서 온 동포들, 시골 노인 등과 아이들, 노래방 도우미, 여성, 수몰 예정지, 철거민 등 우리 시대의 빈곤층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5편의 작품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이들을 취재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한이다. 작가는 사진작가 한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가난과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잃고 떠돌 수밖에 없는 세계의 횡포를 드러낸다. 소설집의 해설을 쓴 박민호는 한 식구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삶의 근거지로부터 뿌리가 뽑혀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구성되는 한국판 가난의 현실적 형상이다라고 유랑가족의 성격을 규정짓는다. 강유정은 이 소설집은 한마디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잔혹사라고 평가하며 그들의 삶은 제각각 다르지만 죄다 돈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는 점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라고 파악한다. 김동률은 공선욱의 문학은 여성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생태주의를 강조할 때도 민주화를 부르짖을 때도 항상 가난이 동행하는 빈곤 문학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논평한다. 서예진은 그동안 공손에게 소설이 빈곤의 여성화에 주목해왔다며 이 작품집에서는 성별지역 국경을 막론한 하층민의 보편적 현실을 드러냈다고 파악했다. 오히려는 이 작품집을 실존적 위기로서의 마대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파악하면서 작품 곳곳의 혈연을 넘어서 연민을 통해 인간관계를 이뤄나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어 공동체 복원에 대한 꿈을 보여준 소설로 평가하기도 한다. 즉 공손에게 소설지 유랑가족에서 논자들이 공통으로 읽어낸 것은 심각한 빈곤의 문제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개별 작품으로는 연구된 바 없는 가리봉 연가를 중심으로 주인공의 결혼의 동기, 결혼생활 갈등과 가출, 그리고 가출 이후의 삶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해보았다. 그런데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정착의 실패담을 보여주는 가리봉 연가는 연장 관계에 있는 겨울의 정치와 관련 속에서 살펴야만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두 작품을 아울러서 논의하겠다. 가리봉 연가에 등장하는 결혼 이주 여성, 이주의 여성화와 결혼 이주 여성의 결혼 동기, 2000년대 이후 출신국의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이 취업 및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의 최하층 여성으로 편입되는 등 이주의 여성화가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주의 여성화란 양적으로 노동 이동의 50% 이상이 여성 이주자에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질적으로는 여성이 남편을 따라 이동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 주체적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이주하는 취업 이주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국제결혼 이주도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작동하는 이주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 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전 지구적인 경제 재구조화와 신자유주의의 전환, 이에 따른 노동의 국제분업 질서의 변동, 국제역학관계의 변화 등이 거시적 차원에서 이주의 여성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여성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여성의 이주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된다. 이주 여성의 유형은 노동 이주 여성,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 여성, 결혼 이주 여성 등으로 분류된다.
20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의 감소로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고, 경제 활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외국인이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농촌과 도시의 저소득층 남성들이 배우자를 국내에서 찾기 어려워진 상황으로 국제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여성이 여성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도 국제 결혼을 낮은 출산율과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간주해왔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이미 110만 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1년 3월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113만 9,283명 가운데 남성은 58만 6,481명으로 51.5%, 여성은 552,802명으로 48.5%에 차지한다. 전체 외국인의 49%를 차지하는 이주 노동자는, 그리고 전체 외국인의 11%를 차지하는 결혼 이민자는 12만 5,087명이다. 이주 노동자는 남성이 여성의 2배가 많은 반면 결혼 이민자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우리 정부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와 가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는 판단하에 2006년에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리고 여성 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전체 인구의 2%를 상회하는 디아스포라 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의 대상자들은 일시 세류하다 그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이주 노동자들이 아니라 사회에 영구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합법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된다. 즉 다문화 정책의 대상자는 주로 국제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다. 출산국의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북한, 몽골,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이 취업이주 국제 결혼 또는 불법 체류 등을 통해 한국 사회 빈곤층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소설들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 적응이 결코 용이하지 않은 부적응의 현실을 고발한다. 즉 이주 여성들은 국적 차별, 인종 차별, 성차별 등을 다중의 차별 쪽에서 각종의 인권 침해, 경제적 착취, 육체적 성적 폭력 그 밖의 열악한 삶의 조건들 속에서 최하층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중국의 변방의 흑룡강 해림 출신의 장명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국제 결혼을 선택한다. 한편에서는 바람을 피운 남성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한시바삐 고향을 떠나고 싶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간암에 걸린 오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에 누군가는 어디로든 가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즉 남편 용철이 한국으로 취업 나간 남자의 아내와 바람을 피워 이혼한 데 대한 배신감 때문에 중국 땅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던 것이 정서적 동기라면, 간암에 걸린 오빠의 치료비를 벌기 위한 것은 보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결혼 중매 단체의 왜곡된 정보는 그녀로 하여금 쉽게 결혼 이주를 결심하게 만든다. 맞선 자리에서 기석의 어눌한 태도를 명화가 마음에 안 들어 하자 중매를 선 단체 사람이 명화가 결혼만 해준다면 처갓집 식구들까지 한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오빠 병까지 치료해준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철석같이 보고 결혼을 결정했던 것이다. 37의 농촌 청년 기석과 나이가 10살 적은 연변처녀, 사실은 이혼녀 장명아와의 결혼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이 바뀐 농촌 지도소에서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명화 기소의 국제결혼은 명화편에서는 처음부터 동기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한, 즉 경제적인 데에 있었다. 그럼에도 취업 이민이 아니라 국제결혼을 선택한 것은 그녀가 친척 방문 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고 불법 체류자로 살아갈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다. 명화의 이러한 결혼 동기는 국내 반정 운영하는 조선족 불법 체류자 승에 의해 한국 국적 얻으려고 순진한 남자 꼬셔서 위장 결혼을 했던 것으로 매도된다. 흔히 친척 방문 비자를 얻을 수 없는 조선족 여성들은 국제 결혼 이주의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명화는 결혼의 동기가 경제적인 데 있었다고나 하나 실제로 기서가 결혼 생활을 수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위장 결혼은 아니다. 장명하라는 주인공이 중국에서 한국까지 결혼 이주를 한 것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가난이 크게 작용했다. 이주 여성들은 가난이 자신들을 한국까지 내몰았다는 사실을 잘 자각하고 있다. 승혜는 돈을 쫓아 내 여기까지 왔노라며 슬피 울었다. 나는 뭘 찾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결국 가난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지. 가난이. 불법 체류자 승혜든 결혼 이주 여성의 명화는
이들의 국경을 넘는 초국가적 이주로 바로 빈곤 때문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들은 이주한 나라에서 빈곤 탈춤의 꿈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작품 속의 승의 노처녀처럼 미국 등 다른 나라로의 재임을 도모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경제적인 부의 획득을 이주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서 그들을 불법체로 위장결혼 갖출 이혼도 사석지 않고 더 나은 국가로의 재임을 도모하는가 하면 이를 위해서 장애인과의 결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결혼은 새로운 국적을 얻기 위한 수단 또는 가나를 탈출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작가는 명화 승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승혜는 저 자신이 요즘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파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갈 꿈을 꾸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 교파가 장애인이라고 했다. 승혜야, 어차피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남자가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을 테지만 교포라는 남자는 승혜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는지가 명화는 좀 아리송했다. 한국보다 가난한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이 노동 이주든 국제 결혼 이주든 성산업 유입 이주든 한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으로 빈곤 탈출을 위한 이주를 하는 것은 개인적 선택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즉 경제의 불평등 구조에서 기인한다. 이 불평등적 경제 구조는 상대적으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유발하며 이 악성적인 빈곤의 여성화는 이주의 여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작가는 낭만적인 결혼의 이데올로기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이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제 결혼의 양상을 명화와 승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결혼 생활의 갈등과 가출, 장명하는 빈곤 탈출의 꿈을 안고 한국 눈천으로 결혼 이주를 하지만 결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 부적응의 삶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더군다나 기석에게 처녀라고 속이고 결혼했는데 그것이 탄로가 날까봐 노상 불안한데다가 땅 한마디가 없이 가난한 주제에 애를 낳으라고 들볶는 시부모의 부모 없는 조카까지 딸린 생활 능력도 없는 남편의 그곳 전라도에는 명화가 정 붙이고 살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명호는 가리봉 오고리 붕괴반점의 승계가 말한 것처럼 나쁜 마음을 가지고 기석이하고 결혼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혼녀에다 아이까지 낳은 몸이면서 처녀라고 속이고 결혼을 한 데 대한 불안으로부터 시부모의 출산에 대한 강요, 부모 없는 조카까지 떠맡아야 하는 저지, 더 근본적으로는 농촌에 살면서도 땅 한마디가 없는 빈곤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정부치고 살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규정짓는다. 즉 가부장적 가족제대의 여성어가 무엇보다도 빈곤이 그녀를 가출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농촌 지역에 보다 완고하게 잔존하고 있는 한국적 가부장제는 자취하고라도 도대체 기성은 37의 나이가 되도록 왜 땅 한마디가 없는 신세가 되었으며 조카까지 떠맡게 되었을까? 기석의 집은 원래 화전민이었기 때문에 땅 한마디가 없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축산업을 하던 그가 100% 빈곤에 시달리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게으름이나 무능함만은 아니었다. 원래는 함께 살았는데 기석이 결혼을 하여 재금을 낳다가 IMF 나고 빚을 내 키우던 소금마저 폭락하자 형수는 온다간다 말 없이 집을 나갔고 형은 제 무덤 제갑하고 운동을 했다. 기석이마저 아내가 집을 나간 뒤에 재금을 낳던 제 집은 개 키우는 축사로나 쓰고 저는 다시 본가로 들어갔던 참이었다. 계금은 떨어지고 소금은 올라갔다. 형은 소금이 폭락하자 수키 엄마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제 살아갈 기력이 없다고 말하고 나서 술에다 농약을 타서 먹고 결국 죽어버렸다. 아무리 계금이 똥값이 되었어도 자신조차 죽을 수는 없었다.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기석이 빈곤한 상황 속에서 조카까지 떠맡게 된 사연은 바로 IMF의 구제금융 이후 환율 폭등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 및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감평으로 국내 축산업이 붕괴된 현실과 맞물려 있다. 소값과 개값이 연속하여 폭락을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 기석의 형수는 가출하고 형이 자살하게 됨으로써 대신 조카를 기르게 된 것이다. 이쯤 되면 기석이 처한 빈곤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며 그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일어난 지역 불균등 발전의 희생자임이 드러났다.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농촌은 농촌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밀린 기술자로 살아가는 어린 시절의 경수에 의해 죽음의 땅 또는 킬링필드로 지정된다. 그의 표현대로 농촌은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죽음의 땅이다. 젊은이가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젊은이는 결혼도 할 수 없으며 겨우 결혼을 하더라도 마누라가 가출을 해버리는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만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즉 명화가 자신이 출생한 고향을 떠나서 국경을 넘은 것이니 기석의 빈곤
가정과 가족 해체는 지구적 차원의 냉혹하고 거대한 불평등적 경제구조의 모순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시각으로 작가는 인물들을 형상화했다. 따라서 돈 많이 벌어 우리 양친 동생들 다 불러들이는 꿈이었어. 그러나 이제 다 틀렸다 아니요. 라고 명화가 자포자기하듯 말했듯이 코리안 드림의 기대는 그녀가 한국의 가난한 농촌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꿈이 되고 만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배우자가 한국의 후기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불균등 발전의 표면인 농촌과 도시 저소득층 남성들은 한 그녀들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여기에서 그녀들은 다시 한번 지역의 불균등 발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는 전적으로 이주 여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소외지대에 놓인 농촌과 도시 변두리 농민 및 저소득층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작가는 예리하게 포착해내고 있다. 노후의 후기 자금에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고 생활비도 되기 어렵게 되자 조선족 명화와 한국인 용자는 읍내 갈비집으로 일을 하러 나갔다가 배사장의 꼬임에 빠져 서울로 가출을 했고 명화의 남편 기석과 용자의 남편 달고는 가출한 아내를 찾으러 고향을 떠나 노숙에다가 노가다판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기석과 달곤이 건설한 농업 후기자에서 유랑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리라는 것은 IMF 이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명화의 예에서 보듯이 빈곤을 벗어나려는 이주의 꿈과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일부는 가출을 통해서 갈등을 벗어나고자 한다. 특히 조선족 여성은 외모와 의사소통, 연에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므로 가출 결정이 용이하다. 게다가 경제적 동기에 의한 국제결혼은 부부 사이에 아무런 정서적 유대를 갖지 못하도록 작용한다. 조선족 여성과의 결혼은 의사소통 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명화와 기석 부부는 많은 나이 차이를 비롯하여 공유할 만한 공통의 경험이 없다. 이것은 부부간에 긴밀하지 못한 정서적 유대로 나타나고 이주 여성으로 하여금 빈곤 상황을 더욱 견디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가치 결정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더욱이 명화는 이혼녀로서 자신이 낳은 딸이 있었고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은 새 생활을 시작하는데 장애가 되었고 남편 기석에게 정을 주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내 명화와 남편 기석 사이에 정서적 유대가 얼마나 허약했는가는 명화가 그녀를 배신하고 이혼한 전 남편이나 그녀에게 돈을 사기치고 떠난 배사장은 그립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은 남편 기석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고 하는 수레에서 잘 나타난다. 가난을 같이 극복해 나갈 정서적 유대 또는 사랑이 기석과 명화 부부에겐 전혀 부재했다. 작품에서 사진작가 한의 인식을 통해 보여주듯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무기는 사랑뿐이었음에도 기석과 명화의 부부, 달곤과 용자 부부는 가난을 극복하고 가정을 지켜낼 그 사랑이라는 것이 부재하는 데서 가족 해체는 더 쉽게 일어났던 것이다. 가출 이후의 삶. 조선족 명화는 돈 없는 데서 살기 싫은 건 중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다 한 가지였기에 농촌에서 도망하여 도시로 나가지만 빈곤 탈출은 결코 쉽지 않다. 그녀가 서울의 주변 지역인 가리봉동으로 와서 얻은 직업은 고작해야 노래방 도우미다. 그녀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서 이제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 여성으로 신분이 변했을 뿐 여전히 빈곤에 시달린다. 허승이라는 가명으로 가리봉동 노래방과 유흥주점의 도우미 유사성 산업을 전전하던 그녀를 꼬셔낸 배사장이 방 보증금마저 빌려 잠적해버렸기 때문에 오갈 때마저 없어져 하루하루 여인숙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은 사방이 꽉 막힌 데다가 빛이 들어오는 곳이라고는 출입문 위에 끼워진 손바닥만한 반투명 유리뿐인 13,000원짜리 여인숙의 방에 대한 묘사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늘 가출한 명화는 경제적으로도 농촌에 있을 때에 비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건강 상태 또한 좋지 않다. 더욱이 몸이 욱신거리고 편도선이 부어도 병원에 갈 처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극도의 고독에 사로잡힌 상태다. 오직하면 자신을 배신한 전남편 용철이나 사기치고 떠난 배사장을 그립다고 했을까.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인 줄 번번이 알면서도 아니 거짓말이어도 좋으니 누군가 나타나서 명희씨 당신이 좋다고 심수봉 노래처럼 못 견디게 네가 좋다고 속삭여주는 사람만 있다면 그러면 당장이라도 간이고 쓰개고 다 빼어줄 수 있을 것만 같다. 라는 인용문은 명화가 가출한 이후에 정서적으로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겠다.
이주 여성들은 한국의 저소득층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빈곤 탈출이라는 그들의 이주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가출로 대응하지만 그 결과는 더욱 참혹하다. 노래방 도우미라는 유사성 산업에 유입된 그녀는 여전히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남자에게 돈까지 사기당한 채 여인숙을 전전하다가 길거리에서 돈을 노린 괴한의 칼에 찔려 죽고 만다. 가리보 연가는 장명화의 죽음을 통해 빈곤 탈출을 향한 초국가적 이주의 실패담을 보여주었다. 소설지 유령가정에 실린 작품의 하나인 겨울의 청취의 중심 인물인 달곤의 서용자가 처녀 시절에 일하던 공장에 있던 곳도 바로 가리봉동이다. 농촌 출신의 서용자는 처녀 시절 공장에서 시다 생활을 했고 집적되던 재단사 박씨를 피해 전라도 고향으로 내려갔던 것인데 그곳에서 달곤에게 겁탈을 당하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남매를 낳았음에도 가난한 농촌이 싫어서 장명화를 따라 가출했고 현재는 가리봉동에서 놀이방 도우미로 살아가고 있다. 카센터에 훈이라는 남자를 만나 임신까지 했지만 그는 용자를 배신하고 떠났다. 그런데 용자의 남편 김달곤은 용자를 만나고도 집으로 데려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내의 가출은 빈곤 때문이며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봐야 그로서는 자신의 비난한 현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 명화의 남편 기석이 달곤을 따라 아내를 찾아 나서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빈곤 때문이었다. 첫째로 마누라를 찾아 나서려도 돈이 없었다. 둘째 그 마누라를 찾아온다 해도 자기에게 돈이 없다면 다시 도망가지 못하게 할 자신이 없었다. 셋째, 이제 세상 무사 다 싫고 개나 키우며 혼자 살고 싶었다. 에서 볼 수 있듯 빈곤에서 오는 무력감에 그들은 강하게 지배되어 있다. 후기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빈곤은 이처럼 아무런 희망도 꿈꿀 수 없게 하고 뿌리 깊은 무력감에 지배된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이다. 작가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소외지대의 농촌에서 살고 있는 남자의 아내인 한국인 서용자나 조선족 장명화의 신세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어디 그녀들뿐인가. 가출한 아내를 찾아다니는 기석과 달건 모두 지역 불균등 발전의 피해자들이다. 작품의 명화의 전남편 용철이 한국으로 명화를 찾아와 헤매다가 우연히 명화의 남편 기석을 만나는 것으로 설정한다. 그의 형수도 안산 오이도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말해지는데 이혼한 아내를 비롯하여 용철의 가족 모두가 초국가적 이주에 의해서 해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작가는 빈곤을 국내적으로나 또는 초국가적으로 가족 해체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이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선진국을 향해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중심으로서의 이동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변에서 다시 주변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리봉 연가의 주인공인 중국 조선족 여성 장명화의 경우처럼 중국의 변방의 흑룡강 해림 결혼 전라도 농촌 가출 서울 가리봉동의 공간적 이동은 주변에서 중심으로서의 이동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주변에서 다시 주변으로 다시 주변으로서의 이동의 반복인 것이다. 즉 불균등하게 발전한 공간에서 다시 불균등하게 발전한 공간으로서의 이동의 반복인 셈이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이주 후 정착지역은 지구화가 전개되는 최전선이다. 하지만 이 최전선은 반드시 농촌이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의 최대 밀집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이다. 즉 우리나라 전체 인구 분포와 이들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분포는 유사한 비율을 나타낸다. 작품의 배경이 된 가리봉동은 현재 중국 조선족 이주자들의 밀집 지역이다. 가리봉동은 1964년 수출무역단지 구로공단이 생기면서 함께 형성된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였다.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자들의 생산 현장이었고 1970년대 노동운동의 상징적 장소였던 가리봉동은 현재 조선족의 집단 거주지를 탈바꿈했다. 1990년대 구로공단 내 업체들이 이전하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제중교포인 조선족들이 대신한 것으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한 조선족은 반값이 저렴한 가리봉동의 단칸방 이른바 쪽방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가리봉동의 연변거리를 만들게 된 여원이다. 하지만 현재 가리봉동은 균형 개발 촉진 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이 예정돼 있다. 그러고는 이 일대에 호텔과 컨벤션 센터, 연구 개발센터, 창업보유센터 등의 비즈니스 시설과 공원, 광장, 주거단지 등을 함께 조성해 구로 디지털 단지의 배후 지역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공사가 시작되면 이들은 새로운 공간을 찾아 이곳을 떠나야 한다.
작품에서 조선족들이 모여든 가리봉동은 장면의 죽음으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안전망이 실종된 우범지대이며 사기치고 배신하는 도덕성이 실종된 아노미 지역이며 삶의 근거지를 잃어버리고 떠도는 사람들의 유랑지이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의 최전선이다. 가리봉 연가가 수록된 소설집명은 유랑가족이다. 즉 떠도는 가족이라는 뜻인데 이들을 한 곳에 정주하고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들을 이주와 가족의 채로 내몬 것도 결국 가난이다. 그들이 가난하지 않았던 그들을 낳아준 나라가 가난하지 않았던들, 그들이 높은 교육을 받았던들, 또는 그들의 남편이 높은 교육을 받고 도시에서 좋은 직장을 잡았던들, 그들이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국경을 넘거나 가출을 하고 또한 가출한 아내를 찾아 고향을 떠났으니 만무하다. 소설집 유랑가족은 가난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고 고향으로부터 뿌리 뽑혀 유랑가족으로 떠돌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의 슬픈 모습을 다양하게 형상화했다. 아무리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상업주의와 무책임한 태도, 경제적 동기에 의한 결혼과 이에 대한 실망, 남편이 처한 빈곤으로 인한 생활상의 갈등,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억압, 가치류의 불안정한 삶 등 국제결혼이 주 여성들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디아스포라를 감행했지만 한국에서도 그들은 꿈을 이루지 못한 실패담을 소설 가리봉 영화를 보여준다. 하지만 작가는 조선족 이주 여성이 처한 빈곤의 문제는 단지 그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연작 관계에 있는 겨울의 청취를 통해 보여준다. 즉 조선족 잔명화와 한국 여성 서용자 그리고 그녀들의 남편인 기석과 달곤까지 그들 모두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즉 지역 불평등 구조의 피해자들이다. 작가 공선호고 이들을 국가와 계층과 젠더를 뛰어넘어 후기 자본주의의 시대의 소외계층으로 파악하여 연민의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더욱이 이 소설의 주인공 장명하는 같은 혈통을 지닌 조선족이기 때문에 민족 차별의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고 명화가 시집에서 임신을 강요받는다든지 달곤의 아내 용자에 대한 가정 폭력이 드러나고는 있지만 이것은 빈곤 문제에 압도되어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 작가는 명화도 결국은 기석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떠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여 그들 모두가 피해자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가난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난폭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했다. 에서 잘 드러났듯이 공손하고 국가 간의 차별 또는 젠더 차별 문제보다는 빈곤의 계층 문제가 더 절박하다는 의식을 갖고 작품을 썼다. 즉 지역 불균형 발전에 의한 빈곤과 가족 해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작품을 형성하였다. 작중의 결혼 이주 여성이 겪는 문제를 개별 남성의 지배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작품을 썼다는 점에서 공선홍은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적 의식을 지닌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국적, 인종, 젠더 등의 다중의 차별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갈등은 무엇보다도 인권과 빈곤 문제처럼 보인다. 그들의 이주 목적 자체가 출신국의 빈곤으로부터 탈출이라는 경제적 동기에 있었던 만큼 이주민들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의 확대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을 가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무책임한 정보는 그들에게 헛된 환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후의 결혼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개업체에 대한 감독을 비롯하여 부적절한 국제결혼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다문화 사회에서 접어들었다. 인구의 2%를 넘는 이주 외국인들이 우리 곁에서 한국 시민으로 또는 한국 시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고 그들의 자녀가 한국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은 순혈주의적 단일 민족의 신화에 사로잡힌 한국인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한다. 우리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주의로 포장된 동아주의라는 비판이 엄존하는 만큼 이주민들의 사회에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이들이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재창조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디아스포라 외국인들을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가치관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